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CP 워크숍 사회를 맡은 이소연입니다. 오늘 CP 워크숍은 대학 CP 구축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대외 무역법 개정 주요 내용 발표 그리고 CP 지정서 수여식까지 두 건의 발표와 수여식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카이스트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카이스트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님께서 대학 CP 구축 우수 사례란 주제로 발표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김국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약 15분 동안 그 카이스트 CP 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카이스트 기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의 그 4개 연구 중심형 대학 중 한 곳입니다. 197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한국과학기술원법이라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학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교원 수와 학생 수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기준 약 700여 분의 그 전임직 교수가 있고 대학원생 약 8,000명, 그리고 학부생 약 4,0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학원 학생들이 훨씬 많고요. 그만큼 연구 중심의 대학이라는 특성이 잘 드러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학 랭킹에서는 이제 그 QS 랭킹하고 THE 랭킹이 있는데요. QS는 56위 작년에, 이제 THE는 83위 정도 하고 있고 국내 대학 기준으로는 이제 두 번째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 카이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CP 제도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2015년 4월에 처음 CP 제도가 이제 인증을 받았고요. 국내 대학 중에서는 대학 한 곳의 그 부설 연구소에서 CP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학 기관 전체 차원에서 이 C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 대학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재인증을 받아서 등급은 A 등급입니다. 이러한 그 CP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전략물자 및 기술 관리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부총장님이 저희 그 자율준수관리기구의 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 산하에 이제 연구처장님께서 총괄을 맡고 있고 CP 제도를 이제 전담으로 운영하는 전담부서로서 연구보안팀이 2021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연구보안팀뿐만 아니라 물리적 보안이라든가 기술적 보안, 그리고 연구과제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연구자들 관리하는 부서들까지 함께 이 CP 제도의 어떤 그 조직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CP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주안점을 주는 것은 바로 그 국제 교류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그 대상의 기술이 이 전략물자를 만드는 기술 또는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과는 달리 대학은 어떤 보유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활동에 뭐 국제 공동 연구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 이전도 있을 수 있고, 인력 파견이라든가 어떤 교육, 강의 이러한 부분들로 저희는 모두 이제 그 어떤 교류의 어떤 범주에 놓고 그러한 교류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나 물자가 이 전략물자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를 조금 연구자들한테 잘 안내해주기 위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이 매뉴얼 보시면은 이제 전략물자 기술 판정에 필요한 주요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확인 후에 전략물자관리원회, 그리고 원자력 분야 기술인 경우에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쪽에 함께 전문 판정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판정의 성과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카이스트에서 개발해서 만든 초소형 군집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저희가 이 위성을 개발을 하고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로 이 그 위성을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 반출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저희가 이 위성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판정 의뢰를 하였고요. 실제 전문 전략물자로 판정을 받아서
이후 바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수출 허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허가가 잘 나왔고 실제 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수출 이런 어떤 발사 준비의 그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요. 당시 전략물자관리원하고 그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 전문 판정 그리고 수출 허가 절차를 굉장히 신속히 또 잘 진행해 주셔서 저희가 그 이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관계자분께 감사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어떤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그리고 시행령에 따르면은 어떤 그러니까 대무역법에서 어떤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술 또는 전략물자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는 보완 과제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겠지만 보통 연구개발 과제의 거의 99%는 일반 과제이고요. 약 1% 정도 정말 보완이 아주 필요한 분야의 연구 과제를 보완 과제로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혁신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자동적으로 이제 보완 과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교수님들 처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 발의하실 때 이렇게 목록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을 하면 보완 과제로 지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 보시면 대무역법에 따르는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 제도 운영을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많습니다. 우선은 아니 대학에서 뭐 무슨 수출이야? 나는 수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해당이 없어 이러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내가 전략물자 그 목록을 좀 봤는데 내 기술은 뭐 무기 제조를 위해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아니오라고 체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전략물자 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거는 일단 그 관련된 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특히 해외 과제에 한해서는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 보안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2022년 봄학기부터 저희 신입생 대상으로 연구보안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신입생들이 이 수업을 연구보안 교육 70분짜리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약 7,600명 정도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전략물자 기술 관련 규정, 그리고 전략물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온라인 교육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7,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략물자란 무엇이고 전략기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재학생들이라든가 연구자들, 교수님들 중에서도 중요한 과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는 연구실이 약 860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갈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안 과제 또는 이제 전략물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인공위성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 연구실을 매년 12개씩 찾아가서 실제 보안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필요하실 경우에 수출하거나 수출 승인 또는 수출 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일단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국가정보원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렇게 두 기관의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그 연구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데요. 그냥 하지는 않고 실제 그 자가진단표라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체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예를 들어서 이 연구실은 국가의 신기술이나 전략물자 기술을 어떠한 그 판정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캐치한 이후에 그런 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 연구실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2개 연구실에 대한 그 전문 판정 컨설팅 진행을 마쳤습니다. 요거는 그 컨설팅 장면을 좀 찍은 화면이고요.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물자 기술 또는 CP 제도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정보를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전문 판정 절차 안내 브로셔를 만들어서 전체 학과에 배포를 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전략물자 기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관리원이라든가 그 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보안교육 내용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보안교육 리플렛으로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가 2023년부터 이제 그 월에 그 어떤 그 이슈가 되는 보안 이슈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전체 구성원들한테 이제 배포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세 번째로 했던 것이 이제 전략물질 기술에 대한 어떠한 간략한 소개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했고, 또한 저희 카이스트는 이제 많은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 연구하시는 분은 로봇 기술은 아시다시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략물자 기술로 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기술 연구하시는 연구실에는 외부인들이 왔을 때 실제 그 기술 자료나 이런 거 사진 촬영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하면, 근데 핸드폰을 빼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외부인들이 오시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에 달아 붙여서 사진 촬영 못 하시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판정 안내 브로셔에 있는 그 전략물자 기술 판정 절차 내용들을 도식화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략물자 기술에 대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실제 그 교수님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카이스트 기관 소개와 그리고 그 CP 관련 성과를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달 올해 이제 그 연구보안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만든 연구보안 홈페이지가 올해 초에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국내 대학 중에서는 저희 카이스트가, 죄송합니다, 카이스트는 이렇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좋아해서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최초로 만든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만든 내용들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전략물자 기술에 대한 내용들, 절차 이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놨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에서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고, 아마 곧 취약점 점검이 끝나면 9월 중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그 연구자들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진구를 하는데요. 보안 서약서 내용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약간의 그런 고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무역법상의 어떤 그 전략물자, 전략기술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했는데, 이걸 이번에 저희가 넣어서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들을 유출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서약서에다가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이스트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 학교 내부에서 뭔가를 잘하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혹시 다른 기관들보다 뭐 조금 먼저 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대학들보다 조금 더 다른 대학이 하나 할 때 저희가 2개 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대학들한테 알리고 관련돼서 좀 정보를 공유하는 이제 이런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에 가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면서 보여드렸던 이제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학이 어떻게 연구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강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전문 판정 절차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즉 국가핵심 기술이라든가 전략물자 기술 또는 방위산업 기술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보고, 그러한 과제가 수행이 된다면 보안 과제 지정하고 수출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대학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대, 그다음에 경북대, 그리고 강원권역 대학들 통해서 현재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저희 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오늘과 같이 이런 전략물자 그 자율준수 무역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저희 대학의 향후 계획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신입생 대상 연구보안 교육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 영상이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1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 연구, 기술사업화, 국제화 등 각 부분에서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카이스트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학생 여러분이 재학 기간 중 또는 졸업 후 연구 수행을 통해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거나 지속 가능한 국제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책임 있는 과학기술 혁신의 대표 사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과학기술 혁신은 여러분의 연구 성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의도치 않게 국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테러리즘의 확산을 야기하는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연구하실 기술 등 지적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창출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기술의 유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책임 있는 과학기술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어떤 연구 개발을 하시는 이제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그 연구 성과들이 내가 이 연구를 했을 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제 기대는 갖고 계시죠. 그런데 내 연구 성과나 기술들이 잘못 사용이 돼서 무기 개발 또는 테러리즘 확산 등에 오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CP 제도를 통해서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어떤 연구 혁신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연구 성과 창출, 또 하나는 연구 성과가 나쁘게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CP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sponsible Innovation, 즉 책임 있는 혁신을 구현하는 어떤 도구로서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카이스트와 무역안보관리원이 이러한 그 노력에 협력을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P 워크숍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셨는데요. 대학 CP 구축 우수 사례란 주제로 김국태 박사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CP 제도를 통해서 책임 있는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 발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대외 무역법 개정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혜 무역안보정책과장님께서 발표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역안보정책과 김정혜 과장입니다. 대외무역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대외무역법 개정 배경입니다. 지난 23년 9월에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24년 1월에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된 점을 보면 국회에서도 우리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배경에서 법을 개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도를 내실화하는 그런 필요성에서였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아까 기념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높아졌고, 또 미국이나 중국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됨에 따라서 경제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경제 안보 조치를 강화하는 중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이고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국내 수출 관리 운영을 내실화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수출 통제라는 것이 결국 국제 평화나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좀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물자 외에도 민간 품목에 대해서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상황 허가 품목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회 수출 단속의 필요성도 좀 더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다 같이 보셨지만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했습니다. 또 판정과 허가 등 수출 통제 전반에 걸친 그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대무역법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4년 2월에 간보에 게재되었고 이틀 전인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19조입니다. 전략물자 지정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는 그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서 지정된 물품만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경직적이었고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하여서 국제 수출 통제 체제뿐만 아니고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공조에 따라서도 전략 물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제25조는 전략물자 관리원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전략물자 관리원으로서 판정과 교육,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서 무역안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또 산업 영향 분석,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조와 20조의 2는 판정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문인데요. 우선 전략물자 자가 판정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판정 신청 정보, 예를 들면 물품 등의 성능이나 용도, 기술적 특성 등 기업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의나 실수로 전략물자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30조와 53조는 조건부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산업부에서 허가를 발급할 때 일부 설치 장소를 확인한다든지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거짓으로 허가받은 것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48조와 59조는 판정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 판정 신청 정보를 점검하고 자가 판정 결과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조는 허가 면제의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가 또 그 수입 물품을 반품한다거나 박람회에 출품을 한다거나 또 수리 목적으로 수출할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허가 면제에 따른 거래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판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무허가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22조에 있는 CP기업의 등급 조정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CP기업의 지정 취소 근거만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율준수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그 우려가 존재를 했는데요. 개정 후에는 기존의 시행령에 있던 그 등급제를 법으로 격상을 했고 위반 사항이 발생 시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조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무역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유엔 안보리 금수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금지만을 규정을 했습니다만 유엔 제재국 대상으로는 수출 수입 외에 경유나 환적, 중개도 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경유, 환적, 중개 금지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그 하위 규정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년 7월에 입법 예고가 되었고 현재 법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규정들 몇 가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9조 전략물자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에서 말하는 그런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공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조문입니다. 현재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라고 조문을 만들어서 지금 법제 심사를 받고 있고요. 법 25조 개정에 따라서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을 여기에서도 좀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수출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이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나 컨설팅 기능을 담았고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59조 개정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판정 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가 면제 서류 미제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행령까지 마련이 되고 나면 또 그 하위 규정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및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의무 이행 고시도 순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외무역법 개정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혜 무역안보정책 과장님 발표 고맙습니다.